우선 지난주 퀴즈를 잠깐 보면요. 잘 하셨는데 우선 8월 1일 날 참석하지 못한다는 분이 세 분이 계셔서 8월 1일 날은 휴강하고 원래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식보기 장점 아닌 건 모두 다 맞히셨고요. 재산 목록은 작성하고 있는 거, 작성하지 않는 건 뭐 있는데 그건 아마 그 주무관청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게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재무제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상법하고 법인세법 작성하고 돼 있는 것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입니다. 여기 이제 그 영리법인 뜰 건데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현금흐름표,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이렇게 표시한 분들은 지난주에 공부한 거 다시 한번 그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재무상태표, 대차대표의 차변은 왼쪽을 재원을 어떻게 사용했나는 결과를 나타내고요. 대변 오른쪽은 어떻게 조달한 것에 관한 자금의 조달이나 출처 이렇게 하면 되고, 노란색 표시한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는 거의 다 잘 쓰셨는데 제가 포괄 손익이라는 거를 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워서 하긴 하는데 비영리 쪽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하는데 그 큰 기업 재단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포괄손익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곳에서는 이 포괄손익이 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손익계산서하고 포괄손익계산서를 잘 모르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기업법인에서 손익계산서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 운용성과표라는 말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영리에서는 포괄 운용성과표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회계 상식으로 알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별 재무제표, 별도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가장 잘 답변하신 분이 샘복지재단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재무제표는 이것도 꼭 그렇진 않네. 그러니까 종색회사가 있는데 이것도 조금 잘 유보를 해야 되겠네요. 개별 재무제표라는 것이 이것도 좀 어려운 개념인데 그 종속회사에 대해서 지분법 회계 처리를 하는 거를 말하고요. 그 별도 재무제표라는 거는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재무제표로서 지분법 처리를 하지 않는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게 본지점이 없는 경우라고 썼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은 정확하지 않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국내에 한 뭐 1,000개 정도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은행 개별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그 1,000개의 지점 거를 다 합쳐서 하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국민은행이라는 법인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를 만드는 것이 이제 개별 재무제표고요. 그다음에 금융지주라는 그 모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만드는 거가 그러니까 국민은행을 포함해서 국민생명, 국민손해배상, 국민카드 뭐 이렇게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합쳐서 만드는 거가 연결재무제표고 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가 별도재무제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70년대에는 저희가 배울 때는 본지점 회계라는 것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본점하고 국민의 지점 사이에서 이거를
내부 거래를 합쳐서 하는 것만 됐는데 요새는 80년대부터는 법인격이 다른데 경제적으로는 하나인 그 회사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연결재무제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음, 금융감독원의 그 다트라는 그 재무제표 공시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LG 지주회사라든지 삼성전자 회사를 보시면 삼성전자 밑에 자회사가 한 10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렇게 다 포함해서 만든 재무제표가 연결 재무제표고 삼성전자 것만 따로 만드는 거를 별도 재무제표 아니면 개별 재무제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도 재무제표고 개별 재무제표를 구분하는 거는 그 회계전공자도 잘 구분하기 어렵지만 그냥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있다고만 여러분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분식회계하고 회계부정이라는 거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 분식회계는 좀 일본에서 쓰던 말을 우리가 썼던 것이고 회계부정은 미국에서 쓰는 건데 두 개가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샘복지자에서 대답하신 것처럼 재미 상태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하는 행위인데 그거를 그럼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뭐 인위적인데 허위적인 거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그걸 조작했던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받는 것들을 이제 말하거든요. 둘 다 거의 비슷하고 횡령이랑 좀 다르다는 걸 말씀드렸지만 그 횡령이라고 하는 거는 그 현금이나 예금이나 아니면 재산 같은 거를 빼돌리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빼돌리고 난 것들도 재무제표를 그렇게 빼돌려서 우리가 손해가 났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은 그거는 분식회계나 회계부정은 아니에요. 비영리 쪽에서는 분식회계가 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배우는 그거 중에서 뭐가 있냐면 비용을 사업 비용하고 그다음에 일반 관리 비용, 그다음에 모금 비용 세 가지를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비영리 단체에서는 가급적이면 고유 목적 사업에는 많이 돈을 썼다고 얘기를 하고 그 행정 비용이나 모금 비용에서 별로 쓰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고하는 유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실제로는 그 일반 행정 비용에 썼다든지 모금 비용으로 썼던 거를 그 고유 목적 사업 비용으로 표시해서 보고하는 거 그것도 일종의 비영리 회계에서의 분식회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하나 주석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주석을 좀 배우긴 할 텐데요. 주석이 사실 그 회계사들 아니면 작성하기가 어렵긴 한데요. 카톡으로 보내드렸지만 사례 같은 거를 하나 보내드렸고 또 하나는 다른 좀 큰 단체들이 작성한 주석을 보고 작성해 보시는 게 좋고요. 이 세무사 사무실은 이게 회계 전공들이 아니라서 주석을 잘 못할 겁니다. 작성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문제가 뭐냐면 작은 단체들은 회계사들이 아니라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맡기는데 세무사 사무실이 세무 처리가 주된 것이 되다 보니까 회계 처리가 좀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도 좀 못 만들고 주석도 못 만드는데 이거는 공부해서 작성하실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전문적인 회계사들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먼저 만들어 보시고 좀 검토받고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건을 보시면
우선 그 우리나라의 공익법인이라는 말이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좀 헷갈릴 텐데 우선 그 공익법인법이라고 약칭을 썼는데 풀네임은 뭐냐면 공익법인 및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공익법인법 이렇게 약칭을 하는데 거기서 공익법인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상증세법상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 공익법인이 있는데 거긴 등자가 포함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공익법인 등인데 등자 빼고 그냥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범위가 여기가 훨씬 더 커요. 이게 좀 작고 이 안에 이게 거의 이게 이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또 법을 바꿔놔서 예전에는 그 법정기금단체, 지정기금단체 이런 말을 썼는데 그거를 2020년부터 그냥 공익법인이라는 말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공익법인이 그 공익법인상의 공익법인,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 그다음에 법인세법상의 공익법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법인세법을 바꾸면서 소득세법상의 기록은 민간단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를 공익단체라고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익법인이 세 가지가 있고요. 많이 쓰는 방법은 이 상증세법의 공익법인하고 법인세법상의 공익법인 이걸 많이 쓰는데 지금도 법인세법의 공익법인보다는 그냥 그 법정기본단체, 그 지정기본단체 이런 말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건 없는 걸 제가 좀 써놨는데요. 이게 나중에 법인세법 할 때 더 배울 텐데 예전 법률과 좀 말씀드리면 그 법인세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채팅방에 한번 써보시면 좋겠네. 그 배운 거 배우지 않은 건데요. 접대비하고 기부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채팅방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아니면 스피커 켜고 말씀하셔도 되고. 접대비하고 그 기부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한번 검색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쓰시네. 그 접대비는 그러니까 주로 법인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회사가 아니면 한 명의 사업자 이런 그 회사 법인들이 그 어떤 지출을 할 때 법인 업무랑 관련이 있으면 법인세법상 비용이 되는데요. 그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랑 비슷한데 그 자기 그 사업이랑 관련 없는 지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접대비하고 그 기부금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차주 선생이 그런 것보다 조금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접대비는 사업 목적이랑 관련돼서 지출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그 축의금이나 화환이나 아니면 식사료 이런 것들이고 기부금은 뭐냐면 그 회사의 그 사업 목적이랑 관련이 없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우선 접대비는 세법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접대비 한도라는 게 있어서 접대비를 많이 쓰는 거는 안 되고 어느 범위 내에서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그 세법 말고 기업의 내부에서는 접대비를 얼마를 쓸 수 있는가는 그 내부 통제에서 예를 들어서 사장은 얼마 써라, 전무이사는 얼마 써라 이렇게 아니면 팀별로 얼마씩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한도 자체는 없어요. 근데 세법에서는 그 접대비를 너무 많이 쓰는 걸 규제하기 위해서
접대비 한도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부금이라는 거는 이게 법인이나 개인들에서 드는데, 우선 법인 걸 말씀드리면 법인의 사업이랑 관련 없는 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포항제철이라든지 우리나라 큰 기업인 뭐 LG라든지 이런 데서 누구한테 기부를 하게 되면 그거는 그 포항제철이나 그 LG전자 이런 데랑 그 사업이랑 관련된 비용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기업의 사회 공헌 목적으로 그 공익성이 있는 그 기부금을 지출하면 그거는 접대비와 비슷하게 어느 한도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면 접대비와 그 기부금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이라는 것은 다시 어떤 것이 있냐면 예전에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법인 세법에는 없는데 그 지정기부금이라는 말에 그 조금 그러니까 대응되는 말로 그냥 세법에 용어는 없지만 비지정기부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기 세법에서는 법정기부금하고 지정기부금을 다 정해놨거든요. 그 거기 이후에 나가는 그 기부금은 세법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비지정기부금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제 비영리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가 있냐면 그냥 이제 지정 기부금, 지정 후원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용도를 지정한 후원금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법에서 얘기하는 지정 기부금, 지금은 이 말 거의 안 쓰지만 세법에서 얘기하는 지정 기부금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지정 후원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어디 써라 그렇게 해가지고 용도를 지정하는 후원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어하실 때 세법상의 지정기부금, 그 다음에 세법상의 비지정기부금,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영리 섹터에서 얘기하는 지정 후원금, 이게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배포해드린 거에는 이게 없는데 오늘 제가 수업을 준비하면서 퀴즈를 만들 때 이걸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따 퀴즈 보시면 이게 다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회계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잠깐 회계 기초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도 회계 안 배우신 분들은 처음 볼 수가 있는데 그 회계 기준이라는 걸 보통은 그 영어로 얘기하면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약자로 GAAP 우리 회계 전문가들은 그냥 갭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그 번역을 했냐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회계가 아니고 재무회계에서 회계실무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돼서 그 널리 수용되어 있고 그 이제 전문가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는 회계 기준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US GAAP 그러면 뭐냐면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코리안 갭 그러면 그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기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법으로 만들어야 되냐 민간으로 만들어야 이런 이슈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그 영리 회계 기준은 어디서 만드냐면 한국회계기준위원회라는 데서 만드는데 그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이 한국회계기준위원회라는 데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영리기업의 회계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 회계기준, 일반기업 회계기준, IFRS라는 게 국제회계기준인데 이거는 상장회사들하고 금융회사들이 적용하는 거고 이게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들이 받는 게 일반 기업 회계기준이고요. 두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회계기준이라는 것은 말로 보면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일반 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곳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중소기업 회계기준이고요. 이거는 누가 만들었냐면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자문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 법무부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어디에 있냐면 상법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두 군데에서는 재무상태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아직까지 대차대조파는 말을 아직 쓰고 있습니다. 용어까지 통일이 안 된 게 있고요.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 관련돼서는 이제 대학들에게 적용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이라서 교육부에서 만들었고요. 주로 그 학교법인 중에서 대학이 있는데 여기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이라는 것은 병원에 적용이 되는데 의료법인들한테 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 시설에게는 다시 보건복지부가 이런 걸 만들어서 여기 적용이 됩니다. 저는 잠깐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일종의 주무관청이 의한 감독에게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외부에 보고하기 위한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 중점은 거의 주무관청의 감독을 위한 감독에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2017년에 그 공익법인 회계기준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또 하나 2017년에 그 한국회계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한국회계기준위원회 거기서 그 비영리조리 회계기준을 만들었어요. 두 개가 비슷한데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근거 법령이 없어서 강제력이 없는 대신에 모든 비영리 조직한테 쓰라고 그냥 관장하는 기준이 되고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뭐냐면 상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법적 근거가 있어서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이 결산서를 만든다든지 결산 공시할 때 적용해야 되는 회계기준이 이쪽입니다. 이 기준들은 2018, 17년에 만들었는데 그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보고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두 군데는 사립학교나 의료법인들은 이걸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복식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데 사회복지법인은 아직까지 이게 단식부기가 돼서 여기에 예외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요구에 대해서 한번 만들고 다시 상징세법상의 결산 공시할 때는 이거로 또 한번 만드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예전 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가이드스타라고 하는 단체를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가이드스타라는 데가 2003년부터 2005년 전부터 활동을 했는데 미국의 제도를 한국에 가져오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요새는 평가 때문에 좀 비영리 법인 쪽에서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초창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해서 많이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상전세법상의 결산 서류 공시라는 것이 이 가이드스타가 미국 걸 가져와서 건의하면서 만들어져서 2007년에 만들어져서 2008년부터 결산 공시라는 제도를 만들었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11년에는 의무 공시를 자산 100억, 10억 이상 또는 수익 5억 이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통일된 회계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도 비영리 법인에 대한 통일적인 회계 기준을 만들긴 했었는데 그게 만들지 못하다가 이제 2016년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 만들려고 했는데
국무총리실에 있는 교제개혁위원회라는 데서 법적 근거도 없는 걸 왜 당신들이 만들어서 저 비영리법인들한테 추가 부담을 주냐고 그래서 만들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그러면 우리가 세법을 개정을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든 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됐고요. 이 회계기준위원회에서도 거기가 우리나라 그 회계기준 전반적인 걸 만드는 데라서 그 자기네들이 법적 근거는 없지만 그 비영리 조직 회계기준이라는 것을 2017년 8월 달에 공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는 한국회계기준원이 가지고 만들었던 그 비영리 조직 회계기준이라는 것을 그 베이스로 해서 조금 모디파이해서 만든 것이 공익법인 회계기준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 적용 기준이 여기는 상속세법상의 공익법인에만 하게 되고 적용 대상이,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모든 비영리 조직에서 적용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법적 근거가 있는 대신에 여기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재무제표라는 것이 재무상태표, 운용성과표, 추성만 있는데 여기는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에서는 현금흐름표도 만들도록 했어요. 근데 다만 현금흐름표가 영리기업에서 만든 거 말고 그냥 현금 수지표 같은 것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별로 쓰질 않고요. 거의 요거를 많이 쓴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반 회계기준에서는 또 뭘 만드냐,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라는 거가 여기 운용성과랑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자본변동표를 추가로 하나 만들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 더 많습니다. 영리기업이랑 좀 다른 거가 여기는 자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자본이 없어서 순자산이라는 걸 씁니다. 그다음에 여기 자본이 없는 것들을 얘기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는 국가회계랑 비슷하게 계량돼서 나온 게 있어요. 그거는 서신제야. 여기에 산을 성분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기본 순자산, 보통 순자산 조정이라는 걸 쓰고 이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에서는 미국 걸 거의 번역해서 썼는데 제약 없는 순자산이라는 게 뭐냐면 기부금을 받은 것 중에서 특정 용도 제한이 없는 거를 제약 없는 순자산이라고요. 요 제약 있는 순자산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기본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용도를 지정해서 후원받은 거, 그런 것들을 제약 있는 순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약 있는 순자산이 여기 거의 기본 순자산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약 없는 순자산이 여기 보통 순자산 조정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가 있는 거가 여기는 고유목적 사업하고 수익 사업으로 구분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세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보통 기존까지 재무제표를 만들 때 세법에서 고유목적 사업하고 수익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만들도록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도 여기 참여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공익목적 사업이랑 기타 사업이랑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여기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유목적 사업은 나중에 법인세법에서 배울 텐데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라는 것이 수익 사업을 할 때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준비금인데 회계상에는 그게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육사업 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데 이게 발표했을 때 실무계에서 굉장히 많이 그 반대가 있었는데 그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는 그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두 개 회계기준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정보보조금 회계 처리가 여기는 없는데 없지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이걸 빼버렸는데 기부금 회계 처리랑 준용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없는 것들은 어떻게 쓰냐면 일반 회계 기준 거를 좀 쓰도록 하게 해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 복식부기를 알려다 그러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또 하나 좀 어려운 거가 뭐냐면 그 예산 회계랑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결국 그 회계 프로그램에 딱 쓰지 않는 분들은 그러니까 수직 현금주의에서 복식부기를 바꾸는 거를 세무사 사무실이나 아니면 회계사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새롭게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좀 배우셔서 하셔도 되는데 금방 아마 여러분들 하시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복식부기는 어떤 강점이 있냐면 자산이나 부채 같은 것들이 재무상태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랑 관계없는 거지만 그 발생기 어려움은 추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그냥 참고로 적어봤습니다. 이거는 그 작년에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데서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법인이라든지 병원에게서도 그 두 개를 이제 그 중화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던 책이 있는 거를 그냥 소개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합쳐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따로 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중화시킬 것인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의 해결의 몇 가지 이슈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우선 구분격리라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잠깐 말씀드렸던 공연목적 사업하고 기타 사업이랑 하게 돼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 예시가 되어 있는 거가 이렇게 공익목적 사업하고 기타 사업이랑 이렇게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재무상태표고요. 그 다음에 운용성과표도 공익목적 사업, 기타 사업 이렇게 해놨는데 큰 데들은 이거를 이렇게 다른 게 있으면 할 때가 있는데 제가 돕고 있는 우리 그 재단법인 동아시아 경제연구원이라는 데도 그 정관상의 목적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이 없거든요. 그럼 없으면 굳이 이거를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하셔도 되는데 그 베이스로는 두 개를 따로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이제 공익 목적 사업하고 그 다음에 그 이 비수익 사업하고 좀 다른데요. 아까 여기 비영리 회계기준 비영리 회계기준에서는 그 여기 고유목적 사업 부문과 수익 사업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사실 이 말 자체도 좀 그 말이 안 맞고요. 세법에서는 수익 사업만 해놓고 그다음에 수익 사업 아닌 거를 비수익 사업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고유목적 사업이지만 그 중에서 그 수익 사업이 되는 것도 있고 비수익 사업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익목적 사업이랑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기 보시면 그 세법에서는 이렇게 수익 사업하고 비수익 사업 이렇게 해놨는데 상조세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공익 목적 사업이랑 수익용 수익 사업성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앞에 있는 요거를 공익 목적 사업이라는 것이 그 정관상의 목적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수익용이나 수익 사업용 이것이 뭐냐면 이쪽에 있는 기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만들고 나서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예전에는 이렇게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박물관 같은 데서 입장료를 받게 되면 고유목적 사업인데 어디 들어가냐면 세법상의 수익사업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박물관 사업이 수익사업이 돼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면 이거를 잘 모르는 기자들이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수익력이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을 만드는 비영리법인인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그 목적 사업이 없고 수익 사업만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런 그 문제점 때문에 생겼는데 이제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서는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입장료를 받고 이러더라도 그게 어디 가냐면 공익목적 사업에 들어가서 과거 이렇게 매스컴으로부터 비판받는 건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것이 좀 어려운 볼 수 있냐면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거는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세법용으로는 이렇게 만드는 그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대외적으로는 그 정관성의 목적 사업은 달리 들어가고 그 정관성의 목적 사업이 아닌 거는 이렇게 기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강생에는 수강생 그러면 안 계시는데 사실 병원은 좀 독특한 회계가 있는데요. 그 개인 병원은 다 그냥 개인들의 경우에는 영리냐 비영리가 없이 다 그 돈 버는 거라 돈 버는 사업이라 볼 수 있는데 그 법인 형태의 의료법인이나 아니면 학교법인 이런 경우에는 그 저기 의료법인의 의료 사업은 공익목적 사업이거든요. 근데 세법에서 의료업을 수익 사업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 과거에는 의료법인들이 그 의료업을 여기다 표시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표시하게 되냐면 이쪽에다 표시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경세법상의 공익법인에서는 그 정관성의 목적 사업을 이쪽에 쓰고 그 목적 사업 아닌 거를 기타 사업 이렇게 하게 되면 됩니다. 대표적인 거가 뭐냐면 그 장학재단들이 보통 그 건물을 가지고 있면서 임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임대 사업은 이쪽에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순자산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병리 조직에서는 이렇게 제약 있는 순자산, 제약 없는 순자산 이렇게 쓰지만 공익법인에서는 국가회계랑 비슷하게 해서 기본 순자산, 보통 순자산, 순자산 조정 이렇게 해놨습니다. 순자산 조정이라는 것도 그 지금 우리 수강생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 포괄 손익이 있으면 이쪽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운용 성과표라는 것이 있는데 운용 성과표가 공익법인 회계기준하고 비영리법인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고유목표 사업 준비금하고 그 환입액을 여기다 표시할 수 있는 거하고 그다음 그것이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에도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고유목표 사업 준비금은 법인세 할 때 좀 배우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좀 말씀드린 건데 워낙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영리법인들의 그 수입이 뭐냐면 크게 회원들한테 맞는 수입이 있을 수 있고요. 기부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후원금, 출연금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연금을 정기예금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그 운영을 해서 운영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학재단에서 건물을 임대줘서 받는 운영소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있을 수 있는 것이 그 정부보조금이나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고유목적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입장료 수입이나 병원 진료 수익이나 학교법인의 등록금 수입이 있을 수 있고 그거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학법인들의 그 건물 임대 수입이나 아니면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서점 같은 걸 하게 되면 거기서 그 생기는 수익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수입이 많을 거거나 아마 비영리 단체별로 좀 다르게 될 거고요. 요거는 그냥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적은
그 비영리법인이 많다는 거를 그냥 표시한 건데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과거에는 별로 이게 없었는데 그 2017년에 공익법인 회계기준, 그다음에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을 만들면서 기부금하고 회비를 인식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이거보다는 우선 기부금하고 회비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면 그거는 회비가 아니고 기부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납부의 혜택이 없고 강제성이 없으면 그거는 기부금이 되고 납부 혜택이 있거나 강제성이 있으면 회비 수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 2018년에 큰 그 비영리 단체들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문제 이렇게 하면 어렵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큰 단체들이 그 모금을 하면서 후원회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후원회비라는 걸 그 후원회비라는 걸 왜 썼냐면 기부금 편법에서는 기부금을 1,000만 원 이상 모금하게 되면 행안부에다가 등록을 해서 거기다가 등록하고 또 보고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회비라는 것은 회비라고 해서 기부금 편법상에 신고 절차를 하지 않고 그랬었는데 그, 그 후원회비에 대해서는 보통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후원회비는 기부금 편법에서는 그 기부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세법에서는 기부금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논리성이 없고 소유일관성이 없는데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만들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이거는 회비 소액이 아니라 기부금 소액을 해라. 그다음에 강제성이 있으면 이건 회비지만 없으면 기부금 해라.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 그러니까 임의성이나 대가성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요새는 대안적 실사 회원들의 경우가 그 저희 어릴 때는 모든 집에서 다 냈었는데 요새도 저희 집에도 이렇게 그 기부금 내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대환작시자 일반 집에서 낸다든지 개인이 내는 것들은 회비지만 그거는 기부금이 맞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한 그 회비는 그거는 기부금이 아니라 강제성도 있기 때문에 회비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재단법인에는 원래 그 회원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후원 회원을 받기 위해서 제 책에다 노무현 재단 얘기를 써놨는데 노무현 재단이 아마 회원이 한 5만 명 정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사단법인의 정회원이 아니고 후원 회원인데 노무현 재단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후원의 회비에 받는 것들은 그 회비라고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기부금으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좀 여기 기부금 부분을 잠깐 써놨는데 여기 후원회원이나 외배원제도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게 그 기부금법상의 그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모집 행위인지 아닌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부금법이 너무 어려워서요. 누구를 이렇게 약간 속된 말로 때려잡기 위해서 할 때는 이 법을 위반했다고 이렇게 고소도 하고 하는 법이라서 이 기부금법 운영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거를 다시 가서 말씀드리면 기부금은 보통 발생주의에서는 뭐냐면 만약에 기부금 약정을 했으면 그 기부금 약정을 했을 때 그게 발생주의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기부금 약정하고 안 내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금은 약정을 받았다고 해도 그 약정 받은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기부받은 시점에 그 기부금 수익을 받습니다. 다만 회비는 이제 강제적인 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언제까지 회비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기일이 있으면 그 권리 발생 시점에서 그 미수를 잡습니다. 그게 기부금하고 회비의 수익인식 기준이 좀 다른 거고요. 여기다 써놓지 않았지만 세법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할 때
어떤 회사들이 현금으로 내지 않고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음으로 기부를 했을 때는 그때는 어음을 교부한 시점이 아니라 그 어음이 결제되는 시점에 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거랑 비슷하게 기부금들은 약정 시점이 아니라 실제 현금으로 받은 시점이 그 기부금 인식 시기가 됩니다. 이건 아마 그대로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지만 그 기부금을 여기서 보시면 어, 회비에 대해서는 세법이나 어디서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 기부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상징세법상의 그 출연재산 보고라는 것이 있고 결산 공시가 있고 그다음에 기부금 모금 활용 실적 보고하는 거 또 기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행안부 이 기부금분법에서 이렇게 공개하는 그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습니다. 결산서류랑 결산서류 공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나중에 좀 말씀드릴 텐데 예전에 한 번 더 말씀드렸던 걸 다시 공세 말씀드리면 상경세법에서 이제 그세 가지가 있어요. 출연재산 보고라는 게 있고 결산공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기부금품 수입 지출명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요거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출연재산 보고는 뭐냐면 과거부터 오래전부터 그 비영리법인들 공익법인이 출연을 받으면 기부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 대신에 그 증여받은 그 재산을 제대로 쓰고 있나 이런 것들을 그 사후 관리하기 위해서 출연재산 보고하는 제도가 쭉 있었습니다. 결산서류 공시제도라는 것은 아까 잠깐 나왔던 가이드 스타 코리아라는 데서 미국 제도를 받아가지고 2008년부터 도입했던 제도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 공익법인들의 결산 서류를 일반에게 공개를 해서 그 일반들이 그 재무제표를 이용도 하고 일반들이 공익법인을 감시도 하도록 하자 이렇게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다른데 좀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이 두 개를 좀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거는 그냥 구세점만 가지고 있고 일반에 공개되는 것들은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좀 좋다고 계속 그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부금품 수입 지출 명세는 이때 이제 만들어졌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월별로 이것들을 그 따로따로 만들도록 해놓은 게 있는데 요게 또 법인세법상에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책하고 양식이 비싼 걸 만들어 놨는데 그 작년부터는 요거를 내는 단체는 요걸 하지 않도록 두 개를 그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도 좀 그 이렇게 해놓으면 법인세법 그 기부금 여기에는 공개가 안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것도 아마 내년쯤이면 좀 그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산서류 공시라는 것은 그 이제 2008년부터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개선이 돼 왔고 지금도 아마 개선이 될 텐데 베이스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라는 걸 좀 배우셔야 되고 그 지금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업 수익이 기부금 수익, 보조금 수익, 회비 수익, 투자 자산 수익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익법인 그 결산서류 공식에서는 기부금품을 다시 이렇게 개인 기부금품, 영리법인으로부터 받은 거, 모금단체로부터 받은 거, 기타 기부금 이렇게 쪼개놨거든요. 그래서 그 회계 처리할 때도 이거를 하나만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개인, 영리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으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용어들이 좀 어렵긴 어려운데 여러분들 여기 기부금품이라는 말하고 이 기부금이라는 말하고 어떤 말이 좀 다를 것 같으세요? 기부금이라는 거는 현금 기부만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 기부금품에는
현물 기부도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기부 물품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한지도 모르겠지만 여기는 기부금품이라고 얘기하고 이 안에 현물 기부가 있으면 이걸 여기다가 쓰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대세법상의 기부금품 수입 명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렇게 월별로 수입 지출을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건가 그런 그 문제점이 있고요. 밑에 이제 지출에서는 더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는 이게 현금 수입 지출이랑 비슷하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는 그 현금뿐만 아니라 기부금 그러니까 현물 기부도 포함해서 쓰도록 돼 있어서 이거를 잘 작성하는 데가 거의 별로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도록 했기 때문에 일단은 만드셔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부금품법이라는 거는 원래 그 6.25 전쟁이 나고 나서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1950년대 초반에는 지방유지들한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기부금을 내라는 굉장히 많이 압력을 넣었나 봐요. 그래서 그 행안부의 그 전신의 내무부에서 1951년에 기부금품 모집을 못하도록 하는 걸 만들어놨는데 그게 계속 그냥 오다가 95년에 금지법이 아니라 규제법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다시 2006년에 기부금품 모집 사용을 이렇게 만들게 했는데 지금도 이 법이 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이중 규제라는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됐냐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1,000만 원 이상 기부금을 할 때는 관할관청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10억 원 이하이면은 뭐 서울시 같은 데 하면 되는데 10억 원 초과할 경우는 행정부 행안부로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모집 계획 신고하고 완료 보고 뭐 사용 보고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부 포털에 돼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에다가 그 후원회원 모집한다고 이렇게 해놓고서 모집하는 거가 기부금품 모집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들이 좀 있는데 그 보수적으로는 그렇게 그 인터넷에서 그 모집하는 것도 기부금품 모집법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이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물 기부랑 관련돼서는 우리 지금 4차 수강생 중에서 현물 기부가 있는 단체가 있긴 있을 텐데 이게 참 어려워요. 현금이라면 현금을 받았으면 현금으로 영수증을 발행해 주면 되는데 현물이다 보니까 그걸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 있는데 이렇게 한국장애인 복지시설협회라는 데서 현물 기부 가이드라는 책을 발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이 책을 PDF로 받을 수 있는데 아쉽게도 여기 제가 빨간색을 오늘 준비하면서 다시 넣어놨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좀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다시 바꿔놨는데 앞에 거랑 거의 좀 다른데요. 우선 보시면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를 보시면 그 기부자의 기부 당시에 장부가액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한테 할 때는 이걸 또 장부가액으로 하는데 단 특수관계가 있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때는 시가하고 장부가 중에도 둘 중에 큰 경우를 하도록 해놨어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도 보시면 여기는 규정은 없긴 없지만 앞에 건 없는 이렇게 했는데 그냥 요 기부 당시에 장부가액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될 겁니다. 근데 여기도 이거랑 똑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기부할 때는 장부가액이 아니라 둘 다 기부 당시에 시가나 장부가액 중에서 큰 걸 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지정기부할 때는 여기랑 좀 다르게
여기는 기부 당시의 장부가액인데 여기는 기부 당시의 기부자의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이라고 해서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퀴즈에 게다가 써놨는데 기부자의 기부 당시의 장부가액하고 기부자의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다를까요? 채팅방에 한번 이건 검색해봐도 안 나올 텐데 한번 써보실래요? 어떻게 되는지? 그, 음, 그 뒤에다가 조금 써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건 이제 취득가액이 그 2,500이고요. 그동안 감가상각을 몇 년 동안 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1,200이 있으면 장부가액이 1,300이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법인회계정부의 기부 당시의 장부가액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감가상각을 한 후에 요거를 말을 해요. 근데 개인의 경우에는 기부자의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이라는 건 뭐냐면 요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다 아마 그 개인에서도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개인 사업자들은 우리 같이 소비자 말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자동차를 사가지고 감가상각을 해서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개인 사업자 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으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개인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없으니까 그 저기 개인들이 할 때는 어느 금액을 해주냐면 그 기부금 영수증을 요거로 해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근데 또 하나 보시면 여기는 그 장부가액을 하는데 특수관계자 간에 기부를 할 때는 시가와 장부가액에 큰 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회계 처리 처음 배우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취득가액이 2,500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1,200이라서 장부가액이 1,300인데 시가가 1,500이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차량 운반부가 장부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에 차량 운반부를 없애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감가상각 누계를 빼고 그다음에 기부금을 얼마로 하냐면 1,500을 해서 어떻게 되면 처분이익이 200이 되거든요. 그리고 기부받는 것은 요 시가를 차량 운반부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뒤에 거를 보시면 이거 여러분들 없는 거있는데 지금 이거는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거든요. 이렇게 되면 요게 아까는 장부가액이 1,300이고 시가가 1,500이었는데 이때는 시가가 1,000이 되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차량 운반부를 없애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없애고 그다음에 기부금으로 1,300만 표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기부받는 비용 단체는 차량 운반부가 앞장처럼 1,500이 아니라 그냥 1,300을 될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처리한 경우보다 이렇게 처리한 경우가 기업들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일단 여기 좀 불리한 이유가 뭐냐면 처분이익에 대해서 그 법인세를 내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기부금은 기부 한도가 있으면 한도가 있으면 이거 안에서 인정을 하게 됐지만 1,300보다는 좀 기부금이 많아져서 그 기부금 한도를 초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세법엔 아무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지정기금 단체 할 때 이렇게 둘 중에 맥스로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특수관계자 간에 있는 지정기금 단체에는 기부를 하게 되면 불이익을 주겠다. 그러니까 법인세도 좀 처분이익에 대해서 과세도 하고 그다음에 기부금 한도
금액이 높아져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나올 수 있어서 다시 법인세도 낼 수 있다. 이런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퀴즈에다 넣어놨거든요. 잘 이해를 하세요. 그다음에 개인들의 경우도 비슷하게 이렇게 됐는데 개인들의 경우에는 이거는 기부 당시에 시가나 장부가액보다 돌돌 크게 해놨는데 이거는 개인들의 경우에는 법인 특수한 요기랑 좀 다르게 기부금 한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둘 중에 높은 거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현물 기부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좀 어려워서 저도 이거 강의할 때마다 다시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부받는 시점에 공정가치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법상의 회계 처리하고 그다음에 회계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2차 강의를 들었던 어느 분이 얼마 전에 전화를 줬는데 기독교 선교단체 쪽 이렇게 되는데 거기도 지정기본 단체인데 어느 기업에서 장부가액이 20억인데 시가가 50억 정도 되는 건물을 기부를 받았대요. 여러분들 그때 기부금 영수증은 얼마짜리를 해줘야 되나요? 특수관계가 없어서 장부가액을 하기 때문에 20억의 20억으로 기본 영수증을 끊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도 세법상으로는 20억으로 해야 되는데 회계상으로는 얼마를 잡아야 되냐면 건물을 얼마를 잡아야 되냐면 50억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물 기부가 기본 영수증 발행하는 금액 그 다음에 세법상의 취득가액 회계상의 금액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여기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근거 규정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물급여에 대해서는 이게 후원을 받으면서 후원 해주는 데다가 이런 걸 내달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긴 어렵지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세운기한서 계산서나 아니면 뭐 장부가액 확인서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발급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고 이런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이나 견적서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원칙적으로 하는데 규제가 많지 않은 비영리단체에서는 그냥 이렇게 장부가액 확인서 같은 거 가지고 그냥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거는 일반적인 거랑 관련 없이 여러분들 푸드뱅크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푸드뱅크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거의 임박해 있는 음식물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장애인 단체나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게 됐는데 그거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고 그거는 그냥 바로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런 서류들이 있어야지만 발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것들은 이제 중고 기교를 잡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물 기부가 많은 데가 아름다운 가게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에다가 좀 물어보시면 좋고 이거 말고도 계속해서 현물 기부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 사례 같은 걸 만들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용역 기부라는 게 있는데 비용률적 회계 기준이나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는 용역 기부는
인식하지 않는 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나 일본이랑 좀 다른데요. 논의할 때도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변호사나 저 같은 회계사나 아니면 의사들 같이 전문가들의 용역 기부를 기부금 인식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평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좀 시기상조라고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자원봉사자들의 용역 기부도 용역 기부금 수입 잡고 지출 잡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게 평가 이슈가 있어서 용역 기부는 결산 서류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물 기부는 아까 회계 처리할 때는 그냥 회계 처리에서는 이렇게 공정가치라고 그래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공정가치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냥 논리적인 얘기만 썼지 현실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닌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능별 표시라는 겁니다. 우선 여기 써놓지 않았는데 기능별 비용하고 성격별 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안 써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격별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임원급여,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이렇게 성격별로 표시하는 거를 성격별 비용이라고 하는데 기능별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미국 걸 가지고 왔는데 좀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들 있는데 일단 넣어놨는데요. 뭐냐면 크게 이렇게 사업 수행 비용하고 일반 관리 비용, 다른 말로는 이걸 행정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금 비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회계를 처음 배우는 분한테는 좀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영리기업들의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매출액 밑에 매출원가가 있고 그걸 차감한 게 매출 총이익이고 그 밑에 판매관리비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사업 수행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비영리 단체에서 본연의 목적 사업을 하는 거라서 그렇게 이거 사업 수행 비용이라는 것을 고유 목적 사업 비용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회계에서는 사업 수행 비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관리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총무나 기획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부서의 비용들을 말하고요. 모금 비용은 뭐냐면 펀드레이징이나 이렇게 하는 모금하는 비용들을 얘기하는데 비영리 단체들의 경우에는 가급적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후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돈 내는 후원금 1,000원은 이런 행정비용이나 모금비용에 쓰지 않고 다 이쪽에 쓰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영리단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비용들을 이쪽에다 많이 보고하려고 그러고 이쪽에는 별로 보고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놨는데 큰 단체들의 경우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업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시설 같은 걸 구분할 수도 있고 그런 기획 인사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조그만 단체들은 한 명이 이걸 세 개를 다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한 명의 인건비 같은 거를 이렇게 다 쪼개놔야 됩니다. 이제 그 쪼개는 방법이 모범 답안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이 하게 되면 1년에 자기가 일하는 비중이 이쪽 비중이 만약에 60이고 이게 40이고 하면 그러니까 인건비를 사업 수행 비용에 60을 배분을 하고 일반 관리비에다가 40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슈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걸 왜 하게 되냐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실제 고위목적 사업에서 수행하는 비용하고 기타 비용이랑 좀 구분해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미국에서 보면은 기부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후원하는 그 후원금 100%를 고위목적 사업에 쓰라고 이렇게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미국에서도 보면은 이런 간접 비용이 한 25%, 30%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를 계속 홍보를 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아직 좀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기부금편법에서 제가 설명을 잠깐 안 했는데 거기서는 이 모금 비용을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랑 여기서 쓰고 있는 거랑 개념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을 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기부금, 보조금, 회비, 기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사업 비용을 이렇게 사업 수행 비용, 일반 관리 비용, 모금 비용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게 지금 기능별이라는 걸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결산 서류 공시할 때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급여, 복리후생비, 차량반비 뭐 이렇게 성격별로 했던 비용들을 이렇게 사업 수행 비용, 일반 관리 비용, 모금 비용 이렇게 쪼개서 구분해서 별도로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걸 만들어야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사업 비용도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사업 비용을 분배 비용하고 인력 비용, 시설 비용 이렇게 써놨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단체에서 지금 이 결산서류 공시 문제점을 얘기를 하게 되면 이 공시들이 큰 단체들이 이렇게 분배하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놔서 실제 사업을 하는 단체들의 경우에는 실제 사업 비용이 어디 들어가냐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개정해 달라고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주석 작성 공시 필요성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에 개정이 돼서 2020년 거를 2021년 할 때는 주석도 공시를 해야 돼요. 하게 되는데 양식 그게 없었는데 우선 주석에 가는 게 이런 것들을 다 공시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다 하나만 넣었는데 지난주 카톡 보내면서 조세조정연구원에서 만들었던 주석 사례집을 보내드렸는데 그걸 보시고서 만드시면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단체들이 만든 거를 보시고 그거를 참고해서 만드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에 관련된 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15분 다음에 좀 말씀드려요. 우선 영리기업하고 비영리랑 좀 다른데요. 영리기업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국가보조금 5천만 원 차량을 사면서 보조금 3천만 원을 받았으면 영리기업은 이렇게 보조금을 차감해서 표시를 합니다. 근데 공익법인회 기준에서 어떻게 되냐면 총액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 받은 거를 3천만 원 잡고 차량원 방문 5천만 원 이렇게 총액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리기업이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에서는 좀 어려운 거가 뭐냐면 보조금 국고보조 사업, 지방보조금 사업하고 민간위탁 사업을 구분들을 좀 안 하고 있는 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위탁 사업하고 보조 사업하고 좀 이제 정확하게 관련 법령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요. 위탁 사업의 경우에는 그게 계약에 따라서 수탁자의 재무제표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우리가 그냥 대행만 하기 때문에 우리 재무제표에다가 표시하지 않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서 어떤 케이스인지를 좀 많이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보조금이라고 보통 표시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이 아니라 자체 사업이라고 표시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보시면 이게 사단법인 시민이라고 서울시 MPO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 사업명이 민간 위탁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MPO 지원센터를 운영하라고 해서 민간 위탁을 하는데 그거를 여기는 그 공익목적 사업에다가 올려놨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위탁 사업을 자기 사업이라고 해서 올려놨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로는 그 어느 게 모범 답안인지는 없습니다. 보조금은 어떤 법률이 좀 다르다는 여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그 저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관련 법률이 다르고 그 이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어떤 돈을 받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느 법령에 의해서 집행되는 건지 이것들을 우선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여기다 이렇게 보조담을 써놨는데 그거 말고 그 우리 4차 그 공부하시는 단체에서 보조금 뭐 이렇게 말지만 이게 보조금이 그 처음에 중앙부처로부터 받으면요 그걸 이제 뭐 1차 간접 보조, 2차 간접 이렇게 계속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가 일종의 원청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1차 하청, 2차 하청 뭐 이렇게 되는데 할 때마다 우선은 그 이 나라 도움에다가 이렇게 일단 이렇게 넣어서 그 신청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앙부서에서 하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요거는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이 앞에 있는 그림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간접보조 사업 이런 사람들이 조금 갑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가세 같은 거를 환급을 안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이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 얘기를 좀 써놨던 거고 원래 국가보조금은 그 부가가치세 제표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 공무원들이 세법을 몰라서 적용을 잘못하는 케이스를 좀 있어서 국가 보조금이 있을 때는 전문가들을 좀 상의해서 그 처리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민간 위탁이랑 관련돼서는 민간 위탁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예를 들어서 보시면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라든지 뭐 재활용품 수립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서울 같으면 먼저 터널 그 통과료 징수하는 거 이런 것들도 운영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이제 어떻게 계약을 하는 거에 따라서 회계 처리도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이슈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선은 시설도 그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이랑 같이 보내면서 그 사무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단순하게 사무만 위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아니면 병원들도 그저 서울시나 아니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민간들한테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보시면 그 민간 수탁자가 그냥 부가가치세상의 그 과세 사업자가 돼서 이제 민간 수탁자가 부가세를 상대방한테 돈을 받고 부가세를 받고 납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이거 있냐면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위탁사한테 그 무상으로 제공한 부동산을 임대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저기 구청 같은 데가 면세 사업자가 아니라 그 부가세 임대 사업자가 돼서 부가세 이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관련된 것이 여기 눌러 보시면 그 원전 회계사가 강의한 그 약간 고급
부가세 강의가 있는데 그걸 한번 좀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시설 위탁하지 않고 사무만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혼잡 통행료 징수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산학협력 지원하는 경우 아니면 아까 사단법인 시민처럼 서울시 MPO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거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민간 수당을 받은 사람이 국가가 직접 공급한 것을 봐서 부가세를 면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슈도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사단법인 시민의 경우에도 서울시가 하는 거를 자기네들이 그냥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봐서 부가세 과세 대상을 보지 않은 것 않습니다. 또 하나는 단순 용역 위탁형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청사를 청소하는 거라든지 청소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들은 뭐냐면 민간 투자 사업자가 부가세를 구청으로 세원견을 발행하는 이런 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우선 여기서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비영리단체에서 국고 보조금이나 민간 위탁을 받았을 때는 첫 번째 근거법령의 문제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인지 아니면 민간 위탁인지를 구분하는 게 필요하고 민간 위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거를 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사항은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홈택스에 가시면 공익법인 결산서류라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열람하기가 있는데 좀 어렵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감사를 봉사하고 있는 기아대책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 기아대책을 보시면 여기 감사 보고서가 있거든요. 감사 보고서를 보시면 여기 큰 데라서 그런데 여기 주석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우선 여기 보시면 공익목적사업이나 기타 사업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이게 주석인데 이렇게 주석 여기다가 이 단체가 어떤 단체라는 걸 쓰고 그다음에 회계 정책이 어떤 뭐 이렇게 좀 썼거든요. 그래서 주석은 제가 카톡에서 보내드린 걸 보셔도 되고 홈택스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단체와 유사한 단체들 거를 검색하셔서 거기 좀 큰 단체들의 주석을 보셔서 이렇게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스피커를 켜고 하셔도 좋고 아니면 채팅방에 써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가 퀴즈 올릴 테니까 가급적이면 좀 늦은 시간이지만 오늘 저녁에 풀고 하시는 게 기억력도 더 날 거예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